오늘은 리우의 새벽을 뒤흔든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우의 새벽, 도시는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헬기가 선회하고 장갑차가 좁은 골목을 따라 진입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과 군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 시작된 것인데 목표는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작전을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소탕 작전이라 발표했지만 작전이 끝난 그날 오후 리우는 전혀 다른 논란 속에 휩싸였습니다. 작전 지역은 리우 북부의 수십만 명이 밀집해 사는 파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날의 총성은 단순한 범죄 소탕이 아니라 브라질 사회가 수십 년간 외면해온 불평등의 심장부를 겨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 전 리우데자네이루 북부의 페냐와 알레망 지역에 약 2,500명의 경찰 병력이 집결했는데 브라질 치안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작전명은 억제작전, 정부는 브라질 최악의 범죄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 일명 레드 커맨드의 핵심 인물들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 200건이 넘는 체포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상공에는 헬기가 떠올랐고 장갑차가 좁은 도로를 따라 진입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언덕 위 숲속에 배치됐고 도심의 주요 교차로마다 저격팀이 포진했습니다. 리우의 새벽은 그들을 겨냥한 전면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조직의 뿌리는 70년대 군사 독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좌파 게릴라와 일반 범죄자들이 한 감방에 수감되면서 연대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곳은 리우 인근의 일랴 그란지 섬에 위치한 칸디두 맨지스 교도소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수감자들은 서로의 기술을 나누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집단이 바로 팔랑지 베르멜리아였습니다. 80년대 남미 전역에서 코카인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이들은 콜롬비아 카르텔과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단순한 감옥 내의 범죄 집단이었던 조직은 국제 마약 네트워크로 변모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리우의 파벨라를 장악했고 세력은 브라질 전역은 물론 아마존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조직의 정확한 규모는 지금도 추정조차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번 작전을 위해 1년 넘게 잠입 수사와 정보 수집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의 주요 거점을 무력화하고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직후 리우 전역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소음, 장갑차의 엔진음, 그리고 첫 총성, 그 모든 것은 곧 리우의 긴 밤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총격전은 작전 개시 직후부터 이어졌는데 갱단은 예상보다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로 곳곳에 불타는 차량을 세워 바리케이드를 만들었고 현지 언론은 이들이 드론을 이용해 경찰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언덕숲에 매복해 있었지만 갱단 또한 위장복을 입고 대응했습니다. 전투는 도시 가장자리의 산악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그곳은 코만두 베르멜류의 핵심 거점이자 오랫동안 접근이 불가능했던 구역이었습니다. 도시는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총성이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숨었고 바닥에는 떨어진 탄피가 흩어졌습니다. 현지 방송은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처형으로 보이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전했고 시민단체는 긴급 대피소를 열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갱단의 보복은 도심으로 확산됐습니다. 수십 대의 버스가 탈취돼 주요 도로가 차단되었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리우를 관통하는 아베니다 브라질과 주요 간선도로가 마비되었으며 옐로라인과 헤드라인으로 불리는 고속도로 구간도 폐쇄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교통 혼란은 인근 도시인 상곤살루와 니테로이로 번졌고 지하철과 경전철은 운행을 유지했지만 역마다 인파가 몰렸습니다. 수십 곳의 학교가 휴교했고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은 야간 수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캠퍼스 내부 인원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시는 멈춰섰고 병원 응급실에는 부상자들이 실려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진 경찰관, 총상을 입은 채 들것에 실린 사람들, 병원 앞에서는 가족들의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첫 번째 공식 집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찰 사망 4명, 용의자 사망 60명. 그러나 그 숫자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우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연기와 침묵뿐이었는데 그때 빈민가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냐 지역 광장에는 주민들이 숲과 골목에서 직접 옮겨온 시신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수는 40여 구를 넘었습니다. 국제통신사와 현지 언론은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광장에 늘어선 시신들, 흙먼지와 피가 뒤섞인 현장. 그날 이후 브라질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곧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리우 주지사는 사망자 수를 60명 안팎이라 밝혔지만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추가 시신을 발견했다며 사망자를 수정했지만 공공변호인단은 다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경찰이 밝힌 숫자와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국과 언론, 변호인단이 모두 서로 다른 수치를 내놓으며 사망자 집계는 끝내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혼란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습이 늦어졌고 일부 시신은 주민들이 숲속 깊은 곳에서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수거되지 못한 시신이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방송은 정부의 대응이 늦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후 논쟁은 숫자에서 책임으로 옮겨갔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대부분이 무장갱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일부 시신에서 결박 흔적과 화상, 근거리 총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처형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번 사건을 리우 학살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정당 방위라고 말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다고, 또 누군가는 국가가 시민을 적으로 본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리우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빈곤과 폭력의 구조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리우의 빈민가는 파벨라라 불립니다. 이곳은 브라질 사회의 가장 깊은 그림자이자 통제가 닿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국가의 법이 멈춘 자리, 그 공백을 채운 것은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파벨라는 19세기 말부터 형성되었는데 농촌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노예제 폐지 이후 갈 곳을 잃은 이들이 도시 언덕으로 몰려들며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보지 않았고 그 무관심의 결과로 리우의 언덕마다 비공식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코만도 베르멜류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가 부재한 곳에서 질서를 만들고 분쟁을 중재하며 주민에게 생계와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경찰 대신 법을 세운 집단이었고 복지 대신 공포를 나눈 권력이었습니다. 안정의 대가로 주민들은 복종을 택했지만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리우의 파벨라 중 상당수는 지금도 국가보다 범죄 조직의 통제력이 더 강합니다. 영국 내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80개 이상의 조직 범죄 집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파벨라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석기관 ACLED는 리우 거주민 약 440만 명이 무장 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추정했고, 또한 리우 타임즈는 파벨라 공동체 중 약 절반이 민병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브라질의 공백을 범죄 조직이 채워왔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8년 UPP를 도입했습니다. 빈민가에 상주 경찰을 배치해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는데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범죄율이 낮아지고 일부 지역엔 학교와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10년도 지나지 않아 제도는 무너졌습니다. 자금 부족, 훈련 부실, 그리고 경찰 내부의 부패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UPP 부대가 철수하기 시작했고 파벨라는 다시 갱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수차례 대규모 작전을 감행했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직의 말단만 사라졌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지휘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작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요 리더는 탈출했고 도시는 또다시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 싸움은 총으로 끝날 수 없고 총을 거두더라도 빈곤과 불평등이 남아있는 파벨라는 다시 무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의 리우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UN 인권기구와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내고 과잉 진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브라질 담당국장 세자르 무뇨스는 치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반복된 작전은 리우의 치안 정책 실패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는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작전을 매우 유혈낭자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주민들은 주정부 청사 앞에 모여 이번 작전을 규탄했습니다. 분노와 피로가 뒤섞인 얼굴들 속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페냐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었는데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브라질 연방 대법원의 알렉산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카스트루 주지사에게 작전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나르코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며 사망자 전원이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숲속에서 민간인이 있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번 작전을 성공이라 불렀고 경찰 4명의 사망만이 유감이라 밝혔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한쪽은 치안 확보를 위해선 강력한 진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과도한 사망자 수와 처형 정황을 들어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논란은 브라질을 넘어 주변국으로 번졌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는 이번 작전을 야만적이라 비판하며 2002년 메데인에서 벌어진 오리온 작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경 지역에 최고 경계령을 발령하고 코만도 베르멜류와 PCC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검문이 강화되면서 브라질인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타이밍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일주일 뒤 리우에서는 기후정상회의와 지구샷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브라질에서 개최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리우 올림픽을 비롯해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규모 소탕 작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을 국제사회를 향한 이미지 관리용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작전은 단 하루 만에 끝났는데 그 여파는 여전히 리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는 잠잠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려온 이들에게 이번 작전은 잠시나마 안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질서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희미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이 작전은 새로운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광장에 모여 우리에겐 사형제도가 없으니 우리를 죽이지 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곧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믿지 않았고 그 불신은 사회 전반으로 퍼져갔습니다. 이후 정치권이 요동쳤습니다. 야당은 주지사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치안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가르는 의제가 되었고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안전과 정의가 새로운 갈등의 언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수뇌부는 도주했고 체포된 인물은 하위 조직원에 불과했습니다. 압수된 총기와 마약, 구속된 인원들은 숫자로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범죄 구조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전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범죄는 형태만 바꿔 되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는 최근 브라질이 한 해 동안 압수한 코카인의 양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범죄 통계를 넘어 국가의 그늘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우의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멈췄지만 그 흔적은 도시의 심장 속에 남았습니다. 이 작전이 남긴 것은 평화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작전은 끝났지만 그날의 울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시민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총성이 멎은 자리에 남은 것은 무너진 신뢰와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도시를 넘어 현대사회의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통제와 폭력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안전이라는 명분은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삼켰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국가의 부재가 낳은 이 폭력의 사슬은 단지 브라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란 무엇이고 정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누가 안전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리우의 새벽은 잠시 멈췄지만 폭력과 불평등이 맞닿은 그 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의 고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